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와도 환호하지 않던 코인 시장. 네, 이번엔 연준 리사쿠 기사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 선이 깨졌고 이더리움 3천 달러, 리플도 2달러 붕괴됐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끝없이 떨어진 이 암호화폐 시장. 자세한 원인과 대응 방법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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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입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어제 이 주황색 라인과 초록색 라인 모두 상승을 하다가 먼저 이 주황색 라인이 꺾이면서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이 꺾이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 초록색 시그널도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도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58.3%로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은 모습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42%까지 올라왔습니다. 6%가 넘었죠. 우리 주은 기자가 6% 넘으면 대응이 필요하다 이야기했는데 잠시 후에 좀 알아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0.76%입니다. 횡보세에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44%로 여전히 단기적으로도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을 이번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수연 기자, 이 비트코인은 이번 주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0일 새벽 한때 88,000달러까지 밀렸다가 다시 93,000달러까지 회복을 했고 오늘은 또 장중 85,0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7개월 만에 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컸던 이유 살펴주시죠. 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또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83,000달러 선까지 또 더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번 주 정말 여러 악재와 또 단기 호재가 섞여서 시장이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쵸. 전 무슨 비트코인이랑 썸 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무슨 반등하나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으면 반등하고 이러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장세입니다. 그렇죠. 진짜. 썸도 이렇게는 혼란스럽게 안 타요. 네, 정말 이렇게 줬다 뺐다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정말 이 희망 고문을 하는 장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저와 함께 한 주간 이슈 정리해 보시죠. 물론 목요일까지 우리 기자님들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총 정리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선 20일 새벽이었죠.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잘 지키다가 아래로 슬금슬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약해졌다는 점인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이 10월 고용보고서를 아예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11월 고용보고서마저 12월 FOMC 이후에나 발표되기 때문에 영준은 가장 중요한 지표 없이 금리를 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또 FOMC 의사록에서도 다수의 참석자가 남은 기간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이 바로 냉각됐는데요. 실제로 이 FOMC 의사록 발표 직후에 폴리마켓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6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급락 이후에 엔비디아가 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좀 웃고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시장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강해진 이유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금리 동결 거의 확실하구나 네. 하면서 좀 울상을 짓고 있을 때 엔비디아라는 소방수가 등장을 했죠. 네. 엔비디아는 이 3분기 실적이 570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전년 동기 대비 62%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22%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자 이게 기술주를 비롯해서 위험자산 전반에 매수세로 번졌는데요. 그래서 그렇죠. 장중 88,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다시 93,000달러를 일시 회복하기도 했죠. 네. 동시에 이 AI 테마 코인인 비텐서나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 랜더 등도 4에서 5%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수현 기자가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땅비님께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런 힘든 네. 장에 저희 좀 힘내라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반등세가 좀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새벽 다시 비트코인이 85,000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한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웃으면서 일어난 게 일어난 금요일이 언젠지. 그쵸. 네,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웃으면서 수현 기자와 방송한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정말 금요일마다 네.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꾸 장이 쏟아지니까 네. 제가 하락 요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준호 MC가 되게 재밌는 짤을 보내주셨는데 뭔데요? 네. 네,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참 잘 표현하는 짤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야말로 이 엔비디아가 멱살 잡고 끌어올린 시장을 우리 리사쿡 여사님께서 네. 또 쿡 눌러버리셨는데요. 네. 네, 일단 보시자면요. 네, 사진이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저 짤이죠. 네. 네. 빰빰빰빰빰빰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화를 좀 나누다가 네. 딱 정확하게 적절한 상황 아니냐 짤이.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정말 잘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리사쿡 연준 이사가 사실 이 발언을 한 게 왜냐면 지금 지표들이 안 나오니까 사실 저희가 이 이사님들의 발언에 좀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 민감해요. 네, 그렇죠. 있죠. 네. 근데 하필이면 조금 위험자산 전반에 안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주식, 기업 채권, 뭐 주택, 레버리지론 등 여러 자산들이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네. 이는 시장 전반의 급락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헤지펀드의 국채 시장 참여 확대를 유동성 위험으로 언급했고 또 이 AI 기술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기술주와 가상자산 시장에 다시 하방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 자산 밸류에이션 위험 발언은 이 지금 시장 가격들이 너무 비싸다.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돼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 헤지펀드 국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언급은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가 좀 줄어든다 이런 신호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네. 게다가 이 AI 기술주의 대장인 이 엔비디아가 사실 이걸 끌어올렸는데 그쵸. 이게 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또 이 기술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진짜 비트코인이 어제 암호화폐 시장에 좀 나스닥을 선행한다고 느꼈던 게 먼저 이게 떨어지고 나스닥이 또 같이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어제 봤지만 사실 나스닥 개장할 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어서 역시 또 코인만 왕따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유동성에 워낙 민감한 비트코인이고 또 가상자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코인을 안 하시더라도 이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좀 코인 시장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유동성 생각이 지표로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좀 좋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방 압력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네. 크립토커트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은 역대 최고지만 이 거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유입이 막혀 있다고 평가를 했고 네. 연준이 12월 금리를 동결할 경우 사실상 뭐 동결할 것 같죠. 그쵸. 근데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6만에서 8만 달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역시 여전한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89,253달러 선이 무너지면 87,8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 네. 더 나아가 83,000달러까지 지지선을 시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실제로 지금 83,0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비트코인 코멘트 남겨주셨는데요. 훈 기자님, 네네네. 일단 이 비트코인 흐름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주시죠. 네, 비트코인 메타 차트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네, 지금 쭉 하락했다가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이렇게 밑골이 쫙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데가 전형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일단은 매집 물량이 딱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알파 차트에서도 역시 지금 이제 이격이 확 벌어졌잖아요. 이 노랭이랑. 그래서 빨리 이제 관성의 법칙이 다시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바로 이 직전 봉의 이 밑꼬리가 이제 지금 길게 형성된 채 올랐기 때문에 이 힘으로 이제 좀 쭉 올라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간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좁혀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좁혀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노랭이를 뚫고 올라가느냐의 여부는 이제 다시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키스코어 이제 여기 차트에서도 지금 되게 지저분하게 흔들리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키보스코어의 이 3주 뒤에 예측치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비중이 크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반등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 힘을 제대로 받으면은 이제 이 의미가 더 올라가겠지만 다시 한번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 차트를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여러분 그 태도 도미넌스부터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을 항상 찍어드리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를 이제 1 잡고 여기를 이제 2 잡고 여기를 3, 4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을 무조건 아래서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넘어서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쭉 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하락이 쭉 이루어졌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정확히 여기 제가 미리 표기해 놓은 또 6.68에서 정확히 또 저항 맞고 이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또 반등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실상 지금 설령 여기서 빠지더라도 다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쉽사리 뚝 빠지는 움직임보다는 다시 또 한번 여기를 또 터치를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장이 안 좋은데 빠지는데 갑자기 테더 도미넌스가 또 한번 미친 듯이 또 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7.42까지 만약에 오게 된다, 여러분. 이때는 무조건 숙명적으로 안 담으신 분들 이때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숙명적인 기회인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위기에 만드는 기회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7.42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물론 안 오고 그냥 바로 이렇게 빠지면 좋겠지만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6.68을 넘어서서 한 번 더 쏘게 되면 7.42에서는 무조건 안 담으신 분들 신규 진입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보여드릴 차트 새로운 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토탈3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토탈 그냥 가상자산 코인 전체 시가총액, 여러분. 이거 차트인데 지금 이 주봉으로도 뭐 보셔도 되고, 지금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잘 체크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정확히 2.77 트릴리언에서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전체 코인 시가총액. 그래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구간, 여러분, 이 구간을 횡보 지켜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도달하면은 여기서 1차 분할로 매수를 담으시고, 여기를 깨면 이게 어딘가에 이제 어딘가 이렇게 또 C를 잡아야 될 건데 이 오로나미 C 구간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한 번 진짜 잘 담으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토탈 차트가 이 C 구간에 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대략 70K, 그러니까 7만 달러, 한 7만 7천 달러, 7만 6천 달러 부근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한 번 더 이제 도전해서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코마오 잘 보셨으면은 여러분 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자, 이거 제가 전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정확히 지금 여기서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주봉 차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해 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83,000 82,850달러에서 반등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잘 지켜줘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상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추가 하락의 힘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자 어떻게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일봉 차트로 와서 가격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밑에 보이시면 왜 항상 제가 미리미리 열심히 또 준비를 하면은 미리 방송 전에 여기를 또 훑고 지나가는지 참 안타까운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지금 훑고 지나간 82,360달러 요 부분 다시 한번 도전해 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다시 뚫리게 되면 밑에 78,905달러 요거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면 여기서 또 한 번 다시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뭔가 창출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데서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75,340달러 요렇게 가격 3개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오면 그때는 한번 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단 이런 데에서는 수익을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은 또 너무 안분지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여기서 이게 쭉 이런 그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수익이 날 때 먹고 빠지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은 이 가격대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초단타. 뭐 전략. 초까지는 그렇고 그냥 네. 뭐 대충 한 서너 시간 요 정도 있잖아요. 서너 시간.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자 지금 원화 차트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주캐가 좀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울고 있어서 이 원화 차트가 지금 쭉 이렇게 빠지고 결국 이 파란색 추세선마저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대까지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 그 제가 알려드린 그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또 한쪽에는 뭐 업비트를 켜놓고 한쪽에는 그 달러 차트를 켜놓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요런 현재 가격대를 다시 깨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8,905달러와 75,340달러 잘 메모해 두었다가 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매우 손익비가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분석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비트코인 확인해 봤으니까 다음은 이더리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번 주 흐름이 더 안 좋았습니다. 2,800달러 선 아래 지금 밀리고 있네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약한 이유 무엇입니까? 네, 비트코인과 동일한 것이 악재에 더해서 이더리움만의 악재가 좀 겹쳤는데요. 네. 우선 기관 매도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14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고요. 네.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OTC 지갑으로 1975 이더리움을 입금하면서 네. 매도 신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이더리움 투자사인 FG 넥서스도 바로 전날에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이더리움 1922개를 매도했고요. 네. 여기에 게다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쵸. 네,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수급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20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 위로 올라섰는데 이 통상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도가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및 가상 자산 등 위험 자산군의 매수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네. 특히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이 성장 자산 성격이 좀 강하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좀 약한 이더리움이 더 큰 그런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공급량 5% 정도를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또 매도를 하려는 네, 이 움직임이 그쵸. 있어서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비트마인도 이제 좀 계속해서 사들이긴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비트마인은 오늘도 1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매수는 했네요. 네, 정말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는 믿을 만한 큰 형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만 비트마인은 현재 약 37억 달러 이상의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테넥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비트마인의 엠네브,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보유 자산 가치 비율이 급락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현재 이 비트마인의 엠네브가 0.77, 희석 엠네브는 0.92까지 떨어진 상황을 말을 하면서 이 네. 엠네브가 이를 상회해야 신규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과 또 추가 가상자산 매입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개별적으로 봐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네.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떨까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참 아이고, 좋으면 네. 좋겠는데 네. 사실 전문가들이 맨날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3,000달러를 지금 지지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걸 지금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좀 이게 추가 하락을 좀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900달러를 일간 종가 기준으로 회복을 해야 약세 구조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2,450달러가 붕괴될 경우에는
$2,000 초반대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을 거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대 초반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적 분석이 있다니까 저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헌 기자. 네네네. 이제 이더리움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뭐 이더리움 매우 아프죠. 아프고 네.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짧게 반등을 유의미한 구간에서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저도 사실 지금 요새 그 컨디션이 이제 이 시장처럼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여러분도 걸리셨잖아요. 네 힘을 내시길 바라고 또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쭝케와 이제 우리 솔수연 기자가 또 저한테 이렇게 고려 원단과 비타민을 이렇게 이거 또 너무 사적인 거 선물해 아닌가요? 주셨으니 감사하고 고맙고 자 이제 여러분들도 고마워 다들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알파 차트 돌아와서 역시나 지금 이 노랭이와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쉽사리 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여기를 관성의 법칙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더리움은. 자, 그래서 지금 이 키보스코어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측치가 지금 뭐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차트사 흐름이 지금 이 초록색 차트가 좀 더 이제 계단식으로 좀 더 추가 하락을 보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반등이 어디서 이루어진지를 여러분 그래도 항상 열심히 보셨다고 했으면 이렇게 파란색 선 부분에서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 같은 거 제가 띄워드릴 때 열심히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사실 이제 60분 봉이 좀 중요해요. 1시간 봉이. 그래서 1시간 이게 제가 지금 1시간 봉 모드로 해놨는데 자, 추가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일단 여기 지금 파란색 선과 맞닿는 부분이 지금 $2,619, $2,620 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찍고 한번 반등을 60분 봉이니까 짧은 단위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유의미한 구간대를 이제 못 뚫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은 어떤 작도로 봐야 되냐? 첫 번째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60분 봉 차트로 보셔야 되고 여기 파란색 선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620 구간이고 지금 60분 봉상으로 단기적으로 뭔가 이 하락을 좀 이게 만회하려면 위에 보시는 $3,140를 좀 다시 좀 이제 도전해 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겠고요. $3,140. 네, $3,147나 혹은 여기 뭐 $3,100, $3,100 부분을 좀 안착을 해주면 지금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이 하방 시나리오도 여전히 열렸으니까 자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제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자 여러분 우리 멍멍이가 지금 기분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멍멍이가 빨리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 차트에서 이 두 개의 선을 제가 그어드렸잖아요. 그쵸? 아래에 0.03과 0.026.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터치하고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숙명적으로 여러분 또 도전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깨지더라도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높은 확률로 이 차트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반등한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지켜보시다가 우리 멍멍이도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되겠고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ETH, BTC 차트가 0.03004가 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더리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2,600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발현되려면 $3,100를 넘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이렇게 해서 차트 분석, 지지선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XRP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신 방송하면 안 되는데 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번 주 코인 중에서 가장 좀 부진했는데요. 지난주 대비 거의 15% 하락하면서 현재 1.9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 브리핑 전에 여러분 그 준호 MC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댓글 예쁘게 달아주시고요. 지금 사실 이분이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방송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오늘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거 다들 보이실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표정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네,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힘든 분들 있으니까 우리 함께 네, 그렇죠. 힘내서 방송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리플 어떤 진짜 이슈가 있었을까요? 아,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네.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쵸. 힘들어도.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레버리지 물타기 하셨으니까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방송은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XRP도 물론 거시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게 크겠죠. 그런데 부진함에 힘을 실은 요인은 고래 매도세가 ETF 출시를 좀 압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센티먼트에 따르면 100만에서 1000만 개를 들고 있는 고래 지갑들이 최근 2억 개 이상의 XRP를 매도했고 바이낸스 XRP 보유량이 급증하면서 대규모 매도를 위한 거래소 이동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가장 이제 큰 그 단일 유입량이 7천만 XRP라고 해요. 7천만 XRP. 네, 그렇죠. 그리고 또 XRP 수익권 보유량 비중도 1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보유자들의 항복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현재 XRP의 공급량 중 수익 상태에 있는 비중은 58.5%로 지난해 11월 가격이 0.53달러였던 시점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인데요. 네. 다시 말해 이 손실을 보고 있는 보유자들이 41%가 넘는다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네요? 네, 그 안에 이제 저랑 네, 우리 준호 MC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울지 마시고요. 네. 결국에는 최근 ETF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시경제 이슈 그리고 시장 불안과 고래 매도가 현재 XRP의 부진함을 발생시킨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XRP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술적으로는 일단 좀 빠르게 2.15달러를 회복해야 된다. 그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를 돌파하지 못하면 2.03에서 1.91 그리고 1.73달러까지 지지선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네. 1.93달러까지 내려왔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추가 하락을 또 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게다가 또 일부 분석가는 하락 삼각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1.5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부진한 흐름이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이슈 살펴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감사하게도 힘내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훈 기자. 네네네. 리플 이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에서 어떤 또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메타 차트, 알파 차트 모두 지금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비트와 이더와 맞물려서 네. 지금 이제 단기적 반등을 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리플 이미 제가 알려드린 그 추세선들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이제 리플을 좀 바라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알파 차트 상에서도 이 노랭이와 간격이 빨리 좁아져야 돼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 빨리 발현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좀 지지분하게 이제 끌면 오히려 더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지금 네. 키보스코어에서도 지금 이 예측치가 더 빠질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아직까지 이 상방 돌파를 못하면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차트에서 어디 부분이냐. 사실 정확히 이것도 지금 참 야속하게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여기를 휩쓸고 지나갔어요. 참 제가 1.848을 딱 단기 저점 잡아놨는데 여기 정확히 좀 훑고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선을 좀 이렇게 좀 그어놨잖아요. 앞으로 무조건 빨리 이 2달러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그림이 나올 확률보다는 여기서 여기 박스대 1.89달러, 1.848달러를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선 위에서 여러분 지켜줘야 돼요. 여기 선 위에서 놀아줘야지 추가적으로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이 파란색 선을 도전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선이 지금 대략 이 1.848 아래이면서도 대충 1.828달러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크나큰 하락 한번 좀 나올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자, 밑에 표기해놨는데 이렇게 또 하나 선을 그어놨고 빗각을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검정선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무조건 여기를 지켜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슉 왔다가 다시 이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격이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1.828 여기 회색 바스 지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1.848달러 무조건 지켜주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방의 단기적으로는 2.07달러와 2.02달러가 단기적인 또 저항대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설령 저항 맞더라도 놀아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동향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특이점이 있는 코인의 이슈를 확인해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코인 레이더에서 살펴볼 코인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코인 중 하나죠. 스타크넷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님, 우리 시청자분 중에 G님께서 스타크넷 좀 봐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스타크넷, 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한 달 새 80% 오르면서 독보적인 상승세 보였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정말 이 정도 상승률은 사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쵸? 사실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만 해도 0.1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시가총액이 약 5억 달러, 전체 순위도 150위권 바깥이었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은 건 바로 비트코인 스테이킹 기능 도입 발표였습니다. 네. 스타크넷은 원래 이 영지식 기술 기반의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인데 네. 이번에는 아예 비트코인의 트러스트리스 실행 레이어가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는 리세븐 캐피털의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스타크넷 재단이 이제 네트워크 내 비트코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억 개 규모의 스타크 토큰을 또 배포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러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80%까지 상승하면서 반응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해당 소식 발표 이후에 스타크넷은 0.20달러를 단숨에 넘어섰고 네. 최근에는 0.23달러 선에서 거래됐고 이렇게 보면 또 한 달 만에 딱 2배가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원래 아까 150위권 바깥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단숨에 10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단기간에 오른 코인들은 항상 경고가 따라붙잖아요. 이 리스크 요인 없을까요? 네, 물론 있겠죠. 네. 제가 지금 몇 개를 찾아봤는데 네. 그 분석가분들도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차트 자체는 좀 긍정적인데 네.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RSI가 최근에 80 근처까지 올라가서 과매수 신호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70을 넘으면 좀 경고 신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급등은 여러 호재가 한꺼번에 작용한 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과열된 만큼 단기 조정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네, 이슈 살펴봤고요.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이 토니 스타크 뭐 떠오르는 이 스타크 코인, 네, 이 스타크넷이 지금 단기적으로 제가 좀 보니까 좀 전까지도 봤는데 흐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평단이 251원, 그 한국 돈을 말씀만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뭐 팔아야 되냐? 근데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시는 걸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미 수익권이시라고 하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시라. 왜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메타 차트에서도 단기적으로 일단은 바이해라, 사라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고 이 분홍색 이 선을 위에서 또 지금 차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좀 내려오지만 여태까지 쉽사리 좀 팔아버리기 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알파 차트 상에서도 지금 이 노랭이를 지금 다시 또 하려는 뭔가 바이 시그널과 함께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좀 쭉 쏠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토니 스타크가 이거 삥 하는 이거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네. 근데 이 키보스코어 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측치가 지금 현재 가격을 밑에 하회하고 있는데 이 차트가 좀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삐쭉 튀어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한번 좀 나올 것으로 보였죠.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보여드리면 그럼 과연 현재 제가 또 유의미한 구간대로 이제 가격 딱 세 군데 검은색으로 표기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 윗부분 솔직히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일단은 지금 딱 이거 참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바이낸스 가격이니까 제가 달러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바이낸스 창 켜놓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 하실 거면은 이렇게 창 업비트 창과 바이낸스 창 두 개 튀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0.21798달러를 잘 지켜준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그래도 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산이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어디까지 일단은 최대가 0.36232달러까지.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시고 뭐가 수익권이다 하시면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 한번 좀 지켜보셔라. 자, 근데 물론 지금 평단가가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이거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 0.21798을
지키는데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가정하에 진입하셔야 되고 여기를 깨면 바로 이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0.36232달러를 한번 잘 인지하신 상태에서 물론 여기를 딱 터치할 수도 있고 이 전에서 이제 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차트상 흐름이 보여주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0.36232마저 뭐 언제 됐지만 좀 안착한다 그러면은 여기 0.53461달러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까지는 지금 뭐 확률이 그닥 높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0.36232달러는 한번 잘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지금 흐름이 이 하단의 0.21798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크넷 살펴봤는데요. 우리 신청해주신 지니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주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시청자 소통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거의 600명 넘는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어제 좀 연준 위원 중에 리사 쿡의 발언이 있었죠. 리사 쿡의 발언이 지금 현재 이 자산들이 너무 가치가 높게 평가가 돼 있다라면서 시장 특히 위험 자산의 시장 심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발로 상승했던 이 나스닥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거의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확실히 투심이 좀 꺾였고 유동성이 부족한 장세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을 보면 가격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어디로 좀 이동을 하느냐인데요. NFT도 게임도 디파이도 밈코인도 심지어 글로벌 기업 서비스까지 전부 레이어 2로 몰리고 있습니다. L2 전쟁, 유저 쟁탈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오늘은 왜 L2가 이렇게 시장의 중심이 됐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확실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어 2인데요. 네. 레이어 2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뭐 2호선 같은 이더리움이 이제 포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급행선의 개념을 하는 보조 역할을 네. 하는 레이어 2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생기는 것처럼 요즘 많은 프로젝트와 사람들 그리고 뭐 기업들이 전부 레이어 2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레이어 2를 단순하게 이더리움의 보조 채널 정도로만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메인 무대가 레이어 2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L2, 이 레이어 2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NFT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디파이도 심지어 기업들도 L2 기반 서비스를 내놨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레이어 2로 이동하는 흐름이 좀 빨라졌을까요? 네, 일단 이런 흐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새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사용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변화들이 생겨났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저희 요즘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갑자기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폭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레이어 2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거래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호선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게 되면은 네. 정차하는 시간도 문제가 생기고 지연되고, 하잖아요. 네. 지연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수료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참 이제 뭐 디파이나 NFT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네. 시장이 좋았을 때 뭐 수합 한번 하려고 하는데 몇만 원이 들고 뭐 NFT 가스비로만 막 10만 원이 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지갑 정리를 한번 한다 하면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가스비가 오르던지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체인 활동 자체가 이제 이런 고래들만 하는 거다. 왜냐하면 소액을 게임을 결제하고 하기에는 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L2인 지금 레이어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가 사용한 방식이 바로 롤업인데요. 롤업이요. 롤업도 어려운 게 아니라요. 네. 이제 롤업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2호선이 이렇게 정차역을 일일이 다 간다고 하면 네. 급행선은 핵심만 가는 것처럼 아, 네, 급행선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100번의 네. 거래를 해야 된다고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를 네. 급행선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번에 정차를 시키기 때문에 수수료가 100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모아서 100명이 그 수수료를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아. 수수료도 절감되고 네. 속도도 빨라지는 방식입니다. 네. 정말 이 수수료만 봐도 왜 이 레이어 2로 몰렸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요즘 이 레이어 2가 인기를 끄는 게 단순히 값이 싸서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용자들이 실제로 쓰기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대표님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레이어 2가 단순하게 수수료가 싸고 네. 속도면만 빨랐다고 하면 뭐 이더리움 쓰지 않고 전부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동안 레이어 2가 확산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반대로 더 좋아진 이유는 바로 네. 사용자 경험이 좋아진 건데요. 네. 전에는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긴 했지만 네. 지갑을 연결하려고 하면 네트워크에서 체인을 수동으로 연결해야 되고 브릿지하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을 사용을 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 지갑 연결도 굉장히 편해졌고요. 이제 뭐 올해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스나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이런 레이어 2들이 뭐 아예 대중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재편을 하면서 네. 일반 사용자들도 이제 불편함 없이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조금 더 레이어 2의 생태계가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생태계가 확장된 거에 대한 예시가 좀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뭐 베이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 거래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거래소에 코인베이스가 뒤에 있다 보니까 지갑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전에 이제 원래 홀더들이 이용자들이 그대로 베이스로 이동을 해오면서 네. 큰 허들 없이 이제 레이어 2를 이동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갑 연동도 단순하게 회원 가입해서 지갑 연동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해지고 온보딩 또한 이제 카드 결제로 자산을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뭐 소액 결제 같은 것도 기존의 L2와 다르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NFT 민팅이나 이런 소셜 앱 그리고 간단한 앱 게임까지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 수준으로 굉장히 편해졌고요. 그래서 베이스가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레이어 2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런 성공하는 서비스들이 보면 거의 다 L2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뭐 소셜 기반의 이런 L2도 많고 게임 기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트렌드가 이제 L2에서 나온다. 소위 얘기하면 이제 트렌드 장이 성수로 바뀐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성수에 있는 어떤 스토어 샵이라도 이제 성공할 그쵸. 수밖에 없는. 아. 그래서 기술이 L2가 먼저 좋아져서 이게 확장이 됐다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L2가 더 빨리 성장하는 구조가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또 L2 중심으로 출시되니까 사용자도 막 몰리고 성수로 막 몰려서 네. 이 레이어 2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계속 이 비유를 해주시고 계신데 코코몽 시청자분께서 비유가 예술입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데 이제 이 레이어 2 좋은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일단 세 번째 이유는 기업과 기관이 선택한 것입니다. 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제도권상의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고려를 합니다. 네. 그래서 L2가 이제 기업들이 선택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베이스 같은 경우도 네. 코인베이스가 선택하고 했다 보니 뭐 일단은 많은 인프라 유저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네. 또 이런 메인 인프라를 L2로 쓰겠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이걸 믿고 조금 더 안심하고 레이어 2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구나. 저희가 성수의 랜드마크가 올라오면 네. 주변에 믿고 우리도 그 주변의 랜드마크들이 계속 확장이 그쵸. 되는 것처럼 팝업 스토어 네, 나오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베이스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관심 있게 더 성장에 불을 붙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이어 2로 이동이 빨라지면서 좀 두 진영의 경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어떤 구조인가요?
네, 뭐 L2 경쟁이 이제 크게 양분안에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성격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OP 롤업이고 하나는 GK 롤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저희가 롤업을 쉽게 설명했잖아요. 네. 거래를 한 번에 모았다가 말아서 한 번에 올리기 때문에 네. 속도도 빠르고 빠르고 수수료도 절감된다. 그래서 급행 열차. 맞습니다. 네. 급행 열차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시면 네. 지금 OP 롤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리 기간 동안에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잠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실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면 원래 배송 기간에 구매 확정 안 눌렀는데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확정되잖아요. 그쵸, 맞죠. 정확하게 이 OP 롤업이 아. 그런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는 저렴한데 출금 속도가 7일이라는 게 걸립니다. 아. 중간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또 장점은 일반 유저 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뭐 NFT나 소셜 앱이나 이런 간단한 앱들이 이쪽에서 먼저 OP 롤업에서 그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비트럼이나 옵티마이즈, 그다음 베이스 같은 경우고요.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입니다. 그래서 네. 고성능, 고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이나 정확성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주 사용처가 간단한 NFT나 소셜앱이 아니라 오히려 AI, 금융 이런 금융. 대형 트래픽입니다. 네. 그리고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서 아까 이 스타크넷이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 하셨잖아요. 진인 네, 맞습니다. 요새 이 GK 롤업이 네. 그때 이제 제가 비유를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에 주민번호를 다 해야 이 사람이 19세인 걸 인증을 했지만 그쵸. 요즘은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내용을 다 오픈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19세라고 암호학적으로 풀어서 이 사람은 19세가 맞습니다라는 인증을 하는 게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 말씀드렸는데 더 빠르게 증명을 할 수 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영지식 증명이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스타크넷이 같이 조금 떠오르게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화두가 또 AI다 보니까요. 관련된 L2의 대표적인 게 GK 롤업의 대표적인 가이가 바로 스타크넷과 GK 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OP랑 GK 롤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쪽 뭐 대중형, 한쪽은 뭐 고성능형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요즘 이 기술을 좀 섞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네, 뭐 한 가지 기술만이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앞서서 봤던 것도 이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고성능일 땐 또 고성능만의 또 네. 단점이 있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대결이 아니라 서로 간의 장점을 섞어서 쓰는 게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비트럼입니다. 아비트럼은 원래는 OP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OP 기반에서 출발해서 GK 기술의 일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L2 경쟁은 뭐 누가 기술적으로 더 우위냐, 어떤 기술이 더 잘났냐 보다는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자 경험을 더 잘 만드냐, 사용자들한테 좀 더 편리성을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경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또 유저가 어디에 모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L2 경쟁은 실제로 어떻게 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L2 전쟁은 이제 기술보다는 네. 사람의 조금 그리고 뭐 트렌드가 어디 움직이냐, 아.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냐, 네. 자본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결정이 되고 펭귄 있는데요. 막 이런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최근 몇 달간 사용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제가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뭐 소셜 앱이나 소액 결제, 민코인 같은 이런 일상형 온체인들이 베이스에서 먼저 지금 터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게임은 뭐 아비트럼, 뭐 AI나 아까 실험적인 앱은 스타크넷 이렇게 주요 메인 그 프로젝트가 시장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장르별로 잘 되는 L2가 섹션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자본이 있고요. 네. 뭐 앞서 이런 기업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업이나 VC 협력이 빠르게 붙어서 베이스가 성장한 것만큼 기업 기반의 L2가 지금 좀 경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은 게임사나 IP 쪽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온체인 중에 게임의 중심이 되고 있고 뭐 스타크넷이나 GK싱크처럼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네. AI나 금융 쪽에서 기술 특화 생태계를 키우기 때문에 네.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로 L2가 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각 체인마다 좀 성격이 다르고 사람들이 또 어디서 놀고 네. 이 밈은 또 어디서 터지고 네. 어느 쪽에 이 자본이 들어오는지가 그대로 L2 판도를 바꾸는 건데 대표님 지금까지는 시장 분위기와 사용자 흐름 중심으로 이 L2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L2가 네. 앞으로 사람이 몰리고 자금이 몰릴까인데 뭘 보고 좀 판단해야 되나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방송하거나 하면은 가장 많이 묻는 게 그래서 뭘 사야 돼? 그때 얘기한 코인 그거 사면 돼? 라고 질문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네. 이 L2가 시장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일단 L2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만큼 이제 속도가 많이 붙었습니다. 시장 확장 속도가 붙다 보니까 네. 이제 뭘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익스플로어를 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들이 선택하기 쉬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TVL이라고 해서 예치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치금에 이렇게 비례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아비트럼이나 이런 것보다 더 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속도가 빠른 것처럼 지금은 이제는 뭐 이런 베이스 같은 대중형처럼 지갑수나 거래수, 앱 설치수 이런 것들을 익스플로어에서 확인하고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아야 결국 체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이 거래량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래픽만 많은 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들이 또 얼마나 들어오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네, 요즘은 뭐 L2가 뭐가 새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성장 신호인데요. 네. 아비트럼은 뭐 게임, 뭐 소셜 앱은 뭐 베이스, 뭐 AI 같은 경우는 뭐 스타크넷 이런 네. 식으로 분야별로 유망한 프로젝트가 어디에 입점하느냐가 그 투자자들한테 있어서 네. 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업 기관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제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선택한 것처럼 네. 어느 L2를 선택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큰 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괜히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서비스 유지비나 안전성, 보안, 뭐 개발 난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네. 기업 기관들의 소식 또한 저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레이어 2가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정말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